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만약에 잘 쓰면 생각지 못한 양도세 비과세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증여하실 분들은 잠깐 멈추세요. 법이 개정되면 2천만 원만 내면 돼. 자, 얼마 세금 줄었어요?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언론에서 너무 상속세만 나오니까 이 세율은 비단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까지 같이 적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 통과까지 지켜보셔야 된다. 자, 맛동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네시스 박의 세금 지우개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초강력 세법 개정 온다 라고 해서 엄청난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그렇게 엄청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용이 알차게 있는 편이죠, 이번에도. 네. 뭐 일단 본의 아니게 저희가 어떤 구독자분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뭐 어그로를 끈 건 아니고 네. 정말 그때 분위기는 그랬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이거 뭐야 별거 없잖아. 네. 뭐 나랑 상관없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되게 좀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네. 이번 그래서 세법 개정의 골자가 상속세. 네. 인데 저는 아직 부모님도 건강하게 계시고 제가 상속을 할 리는 당연히 없고 네. 이 세법 개정을 그럼 상속세 측면에서 굳이 봐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네.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번 세법 개정에서 주인공의 상속세이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려 25년 만에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를 한번 제가 훑어드릴 거고요. 네. 나중에 저희가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별표로 제가 별점을 다 매겼습니다. 그 별점 매긴 거 하나하나가 영상 하나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다 풀어버리면 여러분들 너무 어렵겠죠. 네. 그래서 지금 왜 세법 개정하는지, 그리고 이거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지, 그리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뭐 상속세 같은 거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제가 설명드릴 건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만약에 잘 쓰면 네. 생각지 못한 양도세 비과세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비과세. 네, 그리고 미리 네. 말씀드리는데 증여하실 분들은 잠깐 멈추세요. 증여하실 분들은. 이게 이제 나중에 다 내용이 알려주신다는 네, 거죠? 지금 여기서 제가 네.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세 가지 포인트는 네. 왜 세법 개정하는지, 그리고 증여 잠깐 멈추시라는 거. 네. 왜냐하면 상속은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목숨이 달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지도 못한 비과세 전략에 내가 받을 수도 있다.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 네. 그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이 세법 개정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디님도 네. 직장 생활 하느라고 정신없잖아요. 바쁘잖아요. 회사 생활 했을 때는 뭐 이런 거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렇죠. 실생활의 그 밀접성은. 네네. 그런데 이 세법 개정이라는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갑툭 튀가 아니고 네.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매년.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어떤 투자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재테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중 유동성이란 말 들어봤죠? M2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예, 통화량. 통화량. 예, 우리 통화량. 우리 교과서에서 본 내용들이 이제 실제 우리 재테크하고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시중에 너무 돈이 많이 풀리면 약간 흥청망청 되는 거지. 네. 그럼 이거 돈을 내가 좀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겠죠. 네. 소위 말해서 통화 정책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통화 정책도 있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어떤 거라냐면은 세금을 약간 좀 규제를 들어가요. 이게 더 많이 거둬들이는 거죠. 네. 이해되죠? 네. 그럼 반대로 뭔가 이렇게 침체돼 있다. 뭔가 경기가 안 돌아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풀어줘야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거래 비용을 좀 약간 낮춰준다든지. 네. 운전하십니까? 운전하면 지금 요즘에 휘발유 값이 좀 어때요? 약간 오르고 있죠? 네. 오르고 있는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세금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어떤 원유를 갖고 왔을 때 가격은 조정 못 하는데 네. 정부 입장에서 가격을 좀 세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기름값이 좀 내려가니까 내가 좀 원활하게 운전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약간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매년 하고 있었다. 근데 우리는 관심 없었다. 자,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7월 25일 날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8월 달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약간 이상하죠? 네. 왜 한 번에 안 하고 두 번에 나오냐? 그러게요. 네. 7월 달에 나오는 거는 국세고요. 네. 8월 달에 나온 건 지방세인데 말 그대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세금, 국세는 중앙정부를 위한 세금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근로자시니까 근로소득, 네. 즉 소득세법은 여기 국세에 들어간다. 네. 그리고 양도세도 소득세법 여기 국세에 들어가요. 네. 그리고 회사, 법인세도 여기 들어가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여기 국세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국세 관련된 내용 중에서 상증세가 어마어마하게 좀 크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8월 달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또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모든 세금은 법의 근거를 만들어 놔야 돼요. 네. 법의 근거도 없는데 막 이렇게 가져가면 안 돼요. 우리 네.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국회죠. 네. 그래서 입법부에서 이거를 동의를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 7월 8월에 내는 개정세법안은 행정부에서 한 거고요. 정부에서 한 거고 여기 국회에서 입법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네. 여기 일부 제외는 뭐냐면 이제 좀 어려운 건데 우리가 이제 본 법이 있고요. 네. 그 밑에 시행령이라고 있어요.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부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회 동의가 없어도 시행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뒤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보도자료에 보면 관련된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어요. 네. 그러면 법은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일단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통과가 되면 아마 내년부터 시행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행령이면은 어지간하면 정부에서 개정을 하니까 네. 그대로 진행되겠죠. 시행령이라고 하면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를 하면 돼요. 공포하면은 그때부터 네. 이제 바로 네, 적용이 보통 되는 거죠? 날짜를 이제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좀 전반적인 프로세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매년 7, 8월 달에 세법 개정안이 나온다. 국세, 지방세. 그리고 이후에 이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큰 틀에서 법이 바뀌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법에서 이제 시행령으로 위임한 것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것들은. 그 내용들은 이제 정부 이제 국무회의 거쳐서 공포를 한다.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세법 개정안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개조본, 상세본 해가지고 막 PDF 파일이 막 도는데 예. 이거 혹시 보셨나요? 아, 다 그 톡방에서 봤죠. 톡방에서 뭔가 돌죠? 네. 자,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자료의 원본을 좀 보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네. 7월달에 나오는 세법 개정안은 국세이기 때문에 네. 이거 주무부서가 기획재정부예요. 기재부예요. 기재부. 네. 네. 그래서 기획재정부 검색을 하셔서 여기 뉴스라고 보이죠? 네. 여기에 보도 참고 자료를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항목들이 쭉 나오고요. 네. 거기에 관련된 세법 개정안이 나오는데 다른 자료도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시면은 가서 정부 사이트를 좀 늘 보는 습관을 들면 좋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하고 여기 보면 첨부 파일이 무려 9개나 있죠. 아, 맞네요. 이 9개가 근데 놀라지지 않으셔도 되는 게 같은 내용인데 한글 파일, PDF 이런 식으로 두 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절반 한 4개, 한 5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상세본 페이지를 제가 쭉 봤어요. 이제 물론 이제 저도 빨리 넘기면서 봤죠. 중요한 거 위주로.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실 만한 것들은 제가 이렇게 좀 옆에 별표를 달았는데 이거 항목 하나하나가 영상 하나짜리예요. 굉장히 많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일단 중요한 거 먼저 할 거고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관련된 거 조정되는 거 이거 제가 일단 설명드릴 거고요. 네. 여기 보면 별표 3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26년까지 연장됐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 거고요. 혹시 결혼 계획 있으시면 26년까지 결혼하시면 결혼세 공제를 1인당 50만 원씩 드립니다. 오, 많이 주네요. 24년부터 26년까지. 자, 그리고 혼인 비과세 특례라고 해서 우리 아마 예전 영상에서 했을 건데 남자 1주택, 여자 1주택이면 합가해가지고 5년 안에 팔면 됐잖아요. 네. 이건 제가 별도 영상으로 또 설명드릴 건데 이게 이제 10년으로 연장이 된다. 오. 자녀세 공제 확대는 구간마다 10만 원씩 늘어나는데 네. 뭐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하십니까? 네. 네, 금투세가 원래 내년에 도입되려고 했었는데 네. 일단 정부 안은 야 이거 그냥 폐지하자. 이게 좀 더 세게 나갔죠. 네. 야당에서는 뭐 유예하자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예 정부하고 여당에서는 야 폐지하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화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좀 보시고요. 자,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하는 거 있죠. 네. 25년 1월 1일 내년부터 했는데 27년 1월 1일로 좀 유예가 됐어요. 아. 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양도세 2월 과세라고 해가지고 내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 특수관계자한테 이걸 넘겨버리고 곧바로 팔면 부당하게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어요. 네. 이래서 내가 주식을 샀는데 1,000만 원이었는데 5,000원 올랐어요. 4,000만 원이나 올랐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양도세 같은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특히 해외 주식은 곧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양도세 내기 싫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배우자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니까 5천만 원을 곧바로 증여해버려요. 네. 그럼 증여세 안 나오죠. 네. 그리고 그 배우자가 곧바로 5천만 원을 받고 5천만 원 주식을 곧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럼 양도세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네요. 안 나오겠죠. 네. 내가 팔면 4천원에 대해서 양도세 20%인가? 그럼 800만 원 나오는데 네.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좀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내년부터는 이거 양도하고 나서 증여하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파셔야 돼요. 그 전에 팔면 네, 다 양도세 물리는 네. 거예요. 원래 이게 부동산은 10년으로 늘었어요. 네. 그런데 주식이 좀 이게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이제 1년 정도는 가지고 있다 팔아라. 이런 거 보면 네. 부동산은 10년인데 주식은 1년이죠. 네. 왜 그럴까? 변동성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죠. 네. 제가 봤을 자산의 때는. 무게감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내년부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거는 좀 제가 넘어갈게요. 이제 벌써 글자 수도 되게 많고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름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해가지고 네. 주택임대 사업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 지금 아파트가 신규 등록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빌라나 다세대 같은 거 등록을 하면 네. 10년을 가지고 있으면 장기부 특별공제를 70% 해주는데 무료 양도차익의 70% 정도가 그냥 날아가 버려요. 공제가 돼버려요. 괜찮죠? 네. 괜찮은데 항상 빛이 있으면 어둠이 그림자가 있죠. 있다. 네, 그림자가 있죠. 잘못 들어갔다가 피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맛동산에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과연 제가 설명할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네. 아주 그냥 하이 클래스라는 거죠. 들으면 약간 짜증이 날 수 있는. 그런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네.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온몸으로 좀 겪고 있어요, 저는. 자, 어쨌든 이제 우리 메인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네. 일단 여러분들이 세법 개정은 매년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 원문을 좀 보시는 방법을 아시면 좋겠다. 네. 자, 여기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속세 네.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이 제목은 약간 핵심을 요약을 한 거예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하고 과표를 조정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도 같이 되어 있죠. 네. 언론에서는 우리가 상속세만 받잖아요. 그죠? 근데 왜 증여세도 같이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세법 자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에요. 아, 원래 세트군요. 원래 세트예요. 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상증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돼지꼬리 같이 생긴 거 있죠? 네. 얘가 이제 해당 법 조문의 26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상증법 26조에 관련된 내용인데 네. 우리가 이걸 바꿀 거야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 표준인데 네. 현행은 10%부터 50%까지 돼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10%에서 40%까지 바꿀 거야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협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입법하고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1억 이하가 10%였는데 이걸 2억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네. 최저세율 10%를. 네. 자, 그럼 내가 증여를 만약에 염두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여력이 좀 돼. 내가 마침 2억까지 증여를 하고 싶어. 네. 여기서 막 여기저기서 막 돈을 끌어와가지고 지금 현행으로 증여를 하면 20% 세율 적용되죠. 그러면 2억 증여하면 2억에서 20%니까 4천만 원, 그리고 누진공제 1천만 원 빼니까 3천만 원이에요, 세금이.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 법이 개정되면 2억을 내가 증여도 몇 %예요? 10%. 네. 2천만 원만 내면 돼. 자, 얼마 세금 줄었어요? 1000 줄었네요. 1천만 원 줄었죠. 네. 100만 원도 아니고 1천만 원이야. 큰 돈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적용 시기. 네. 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부부터 적용하겠다. 만약에 예정대로 법이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내가 증여할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나중에 하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증여하실 분들은 지금 기다려야 돼. 아, 그래서 아까 증여 일단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십시오라고 기다려야 하셨군요. 돼.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너무 상속세만 나오니까 야, 내가 지금 상속이 개시가 된다는 거는 네. 어떤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 돌아가셔야 되는 건데 네. 사람의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런데 증여는 내가 컨트롤 가능하잖아요. 네. 자, 그럼 내가 증여를 계획이 있으시던 분들은 일단 좀 기다려 보셔라. 최저세율이 여기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도 네. 내가 좀 약간 1,0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가능하다는 거죠. 큰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 그 나이 때는 네. 결혼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부모님들이 지원을 해주시니까 네. 증여가 발생하는데 네. 지금 시점보다는 저 25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했을 때 증여세를 이제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다. 당연하죠. 좀 이런 점도 주목해 볼 만 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물론 네. 이 정부 안대로 개정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자, 그래서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조에 해당 내용이 있는데 네. 이 세율은 비단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까지 같이 적용이 되고 네.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통과까지 지켜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액 자산가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서민 중산층도 도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자, 그런데 보통 언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30억 초과. 30억 초과. 네. 30억 초과 50% 최고세율을 없애버린 거죠. 물론 이거는 부자 감세가 맞긴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것만 놓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밑에도 늘어났잖아요. 네. 좀 같이 밸런스를 좀 맞춰서 보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거 하시는 분들도 잘 보시면은 도움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보자는 거죠.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이하 같은 경우 증여도 해당이 된다. 네. 자, 그리고 최고세율 과표 구간은 30억 구간을 폐지했기 때문에 특히 고액 자산가분들은
많이 줄긴 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상속 관련된 것보다는 네. 이제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아까 우리 최저세율 요 부분이 이제 과표가 1억이 아니라 2억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네. 자, 내가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그 위에 부모님 아니면 위에 조부모까지 만약에 동원이 돼서 증여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자, 그럼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2천만 원까지 증여를 하죠. 왜? 증여재산 공제가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니까. 네. 그리고 10년 지나고 나서 2천. 다시 10년 지나서 성년이 되니까 5천. 네. 또 10년 지나서 5천. 네. 그러면 각각 증여재산 공제가 10년마다 생기지만 세금 증여세는 안 나와요. 네. 얼마 증여하죠? 1억 1억 4천. 세금 나와 안 나와요? 안 안 나오죠.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러 개 된다. 네. 그럼 이 현행 증여세율, 네. 즉 최저세율 10% 과표 1억인 경우에 하면은 1억 2천까지 증여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2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 빼니까 1억에 돼서 세율 10% 적용돼서 1천만 원 나오겠죠. 네. 그럼 여기 세금 1천만 원 누가 낸다고요? 내가 주는 사람 부모님이 아니면 받는 자녀예요? 받는 자녀. 그렇죠. 지난번에 부모님이라고 해서 혼났죠, 저한테. 아니, 받았으니까 받는 사람이 내야지. 네. 자, 그러면 나는 1억 2천 받고 1천만 원 세금 내니까 1억 1천이 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1억 2천, 1억 5천, 1억 5천. 네. 세금 얼마 내죠? 1천만 원씩 4천. 네. 받는 돈 얼마? 5억 4천. 네. 세금 4천 빼면, 자, 앞에 케이스랑 보세요. 1억 4천 대 5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네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차이 내볼까요? 자, 관련된 내용으로 세법이 개정됐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세율이 2억까지 10%잖아. 네. 그러면 2억까지 한번 줘볼까요? 2억 2천을 줍니다. 그러면 2억 2천에서 증여재산 공제 2천 빼니까 2억 남죠? 네. 자, 세율 10%니까 세금 얼마? 1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자, 그런 식으로 2억 2천, 2천, 2억 5천, 세금 2천, 2억 5천, 세금 2천. 네. 그러면 토탈 9억 4천이 가고 세금은 8천만 원 내는데 세금 8천만 원 빼도 8억 6천까지 가는 거죠. 야. 장난 아니죠? 와, 이거는 엄청나게 깎이네요, 증여세가. 원래 이 가격을 네. 이 금액을 그 1번의 예시로 낸다고 했을 때에는 어마어마하죠. 아까 보세요. 30% 구간 들어가 버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증여 같은 경우에는 네. 미리미리 10년 전에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약간 이걸 보면서 저도 좀 우리 아이한테 좀 미안하긴 했어요. 이렇게 못하니까. 아, 못하니까. 아니, 저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나중에 커서 이 영상을 보면 아빠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네. 어쨌든 증여할 금액이 네. 뭐 8억 이상 있어야 네. 3번 예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9억 이상 있어야. 그런데 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물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억을 이렇게 증여하는 가족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죠. 많이 근데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10년이라는 이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 10년에 2억 2천을 증여하는 건 솔직히 어렵지만 네. 10년에 2천만 원 혹은 5천만 원 정도는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현실적인 방법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실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개정세법에서 상속세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증여세율에도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은 이제 도움이 되겠죠. 네. 요거 이제 증여 관련해서 네. 댓글에서 질문을 자주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이 출생이랑 11살 미성년자 시점에 네. 증여를 받으면은 네. 이 아기가 도대체 돈을 어떻게 내냐라고 간간히 남겨주시더라고요.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아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네. 태어났는데 네. 2억 2천을 증여하고 증여세 2천만 원 신고하는 거는 네. 부모님이 대신 해주는 거죠. 행위 능력이 없잖아, 애가. 세금 신고는 이제 관할 세무서에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 아까 여기 보시면 증여자산 공제에 딱 맞춰가지고 네. 하면 이게 비과세잖아요. 네. 그래서 비과세는 원래 세금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증거를 남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증거를 딱 남겨둬야 돼요. 그래서 저 2천만 원을 가급적이면 한 번에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걸 만약에 100만 원, 100만 원 만약에 천천히 해버리면은 네. 나중에 그 시점을 파악하는 게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뭉쳐서 하시는 게 좋다. 이왕 하실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자녀 네. 이름으로 세금 납입한 당연하죠. 게 딱 기록이 남는다. 당연하죠. 네. 그럼 뭐 10살짜리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세율은 네. 증여세도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증여세랑 같이 봤는데 이제 조금 상속세 이야기를 해보죠. 네. 왜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상속세 과세되는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네. 자, 물론 약간 슬픈 이야기지만 상속이 개시됐다고 상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이 갖고 있는 뭐 아파트, 자동차, 아니면 예금, 그런 전부 그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재산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다 더해버립니다.
가지고 계셨던 것들 다.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을 일단 다 더해요. 세금에서는요. 일단 뭐든지 더하면 불리해요. 네. 명의를 분산해야 절세가 되는데 네. 다 더해요. 그래서 다 더한 상태에서 일단 상속세 계산을 합니다. 네. 그럼 이 상속세 계산을 할 때 아까 우리 세율을 봤죠. 금액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다 더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세금 많이 나오겠어요? 적게 나오겠어요?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겠죠. 네. 자, 그런데 부모님이 뭐 재산을 한 10억을 물려주셨는데 네. 형제가 3명이에요. 그럼 형제 3명 한 사람한테 뭐 3억 3천씩 나눴어요. 네. 그러면 나눈 상태에서 세금을 매기면 이게 많겠어요? 적겠어요? 나눈 상태면 적을 것 같아요. 적겠죠. 네.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다 더해서 때리는 게 좋겠어요? 나눠서 때리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나눠서 때리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게 당연하죠? 네. 그럼 현재 우리 정부는 나눌까요? 더할까요? 정부는 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빙고. 자,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이거 과세하는 게 어려웠어요. 네. 뭐 그렇게 시스템도 잘 갖춰지지 않았고.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다 더해서 때리는 거를 유산과세형이라고 하고요. 유상과세. 유산과세. 예. 네. 그 유산에 대해서 그냥 전부 다 때리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눠서 하는 거를 유산 취득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네. 남아있는 자녀가 취득한 거에 대해서만 세금 매기겠다는 거지. 네. 그런데 이거는 들어보도 아시겠지만 과세 방식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엄청 네. 큰 작업이에요.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1, 2년 전에는 유산 취득형으로 바꾸겠다 했지만 네. 이번에는 안 나왔어요. 그거 나왔으면 그거야말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대변혁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상속인 분들께서는 네. 취득형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 번에 몰아가지고 하는 유산형으로 하면은 일단 세부담이 커진 것도 있지만 네. 행정이 좀 편해요. 일단 네. 전체 덩어리를 해가지고 과세한 다음에 네. 세금이 3억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상속세가. 네. 그럼 자녀가 셋이라 그랬잖아요. 네. 알아서 내세요라는 거예요. 연대납세예요. 네, 재밌죠? 편리하네요. 네,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편리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큰 건데, 자, 그럼 어쨌든 우리는 현재는 유상과세형이기 때문에 네. 이제 세금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보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자, 돌아가신 분의 유산을 다 더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 대해서 이제 공제를 해주는데 일단 기초공제가 2억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몇 억이라고요? 2억. 2억. 네. 자, 그리고 자녀 수에 따라서 자녀 1인당 5천만 원씩 해줍니다. 1인당 5천. 그럼 자녀가 2명이에요. 그러면 네. 1억이죠? 네. 아까 기초공제 2억 있었죠? 더하면 얼마? 3억. 3억. 네. 3억이죠? 자, 그런데 기초공제하고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하고 네. 일괄공제 5억이라고 있어요. 그럼 아까 3억? 여기 네. 5억이죠? 네. 누가 더 커요? 5억. 5억이 더 크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일괄공제 5억씩을 다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내가 일괄공제 5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는 몇 명 있으면 내가 일괄공제 5억을 받을 수 있을까? 1인당 5천만 원이니까. 10명. 아니, 근데 기초공제 2억이 있잖아요. 아, 6명이네요. 6명 있어야 되죠? 네, 네, 네. 자, 6명 자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불가능하지. 네. 6명이면 내가 다자녀 특공을 하겠다, 차라리. 맞죠? 네, 네, 네. 자, 이게 무려 25년 동안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한국 문화 기준으로 있던 세법이나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그냥 일괄공제 5억을 받으셨던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배우자 말씀 안 드렸죠?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네. 그 배우자이신 어머니가 살아계시다. 네. 그럼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이 또 들어가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하니까 기본 10억은 되는 것 같아요. 10억은. 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서울 아파트 값이 이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상속세가 많이 안 나왔어요. 10억 이내면은 예, 뭐 다 상속세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과거에 공부했을 때도 네. 그 세무사님이 혹시 주변에 상속세 내는 사람 있으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친하게 지내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지금 다 친하게 지내야 되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 12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 어지간하면 상속세가 나와버리니까 네. 이걸 좀 바꾸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기초공제 2억은 그대로 가고요. 네.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5억으로 올립니다. 기초공제 2억, 그리고 자녀 공제를 5천이 아니라 5억으로 올려요. 5억. 아, 자, 1인당.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자녀가 한 명 있어요. 네. 그럼 기초공제 2억이 생기죠. 네. 그리고 자녀 공제 한 명 5억이 되니까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7억. 7억이 되죠. 네. 그러면 일괄공제 5억 받는 게 좋아요? 7억 받는 게 좋아요? 7억이 좋죠. 당연하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퀴즈. 1인당 자녀 공제 5천을 5억으로 올렸다. 10배 올린 거죠. 네. 딱 들으면 뭔가 많이 올린 것 같죠. 네. 자, 이거 부자 감세예요? 다 저희한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아까 우리 증여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가 새로 생겼죠. 네. 그러니까 내가 증여를 일찍 하면 20년, 30년 막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우면 네. 증여재산 공제를 2번, 3번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지. 네.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네. 자, 그런데 이 상속 자녀 공제는 몇 번 써먹을 수 있어요? 한 번. 한 번밖에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네. 근데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20 몇 년 동안 변하지가 않았어요. 네, 네, 네.
이걸 5억으로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 부자 감세라고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네.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는데 여러분들 네. 생각을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요게 이해가 되셨다면 네. 기존에는 배우자가 살아계시고 자녀 한 분이 있었으면 일괄공제 5억을 받고 배우자 공제 5억 받으니까 10억 공제가 됐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거 만약에 예상대로 개정이 되면 배우자 5억, 자녀 한 명에 대해서 5억,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초공제가 2억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12억 공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배우자가 계시고 자녀 두 분이 있으면은 17억 공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사에서 배우자와 자녀 두 명 있으면 그게 보통 4인 가족의 전형이니까 네. 17억까지는 지금 상속세 안 나온다는 게 그거예요. 아,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숫자만 외우면 안 되고. 저희는 항상 헤드라인에 이제 그쵸. 17억까지 상속세 그렇죠. 없다. 그리고 본문은 안 보죠, 우리가. 바쁘잖아, 우리가. 네, 헤드라인 네, 보고 빨리 네. 넘어가야 되거든. 네. 지하철에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랑 뭔 상관이냐 이러고 넘어갔을 아,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개정 이유가 네.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 세부담 경감이다. 좀 맞다고 봅니다. 아마 현재 정부도 좀 부담이 됐겠죠. 네. 아파트 값이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만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이제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뭐 야당하고 좀 잘 협의가 돼서 국회에서 잘 통과가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이제 상속세 관련된 기사가 훨씬 더 쉬워질 거다. 자, 그럼 이제 상속세 좀 이해되시죠? 네. 기본적인 원리만 아셔도 내가 당장 써먹을 게 없어도 과세 원리를 알면은 재밌다. 네. 저만 재밌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별 3개짜리. 네. 별이 5개는 아닌데 일단 3개짜리. 네. 상생 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 어떤 분한테 중요하냐?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서초, 강남, 송파, 용산에 매수하실 분들. 네. 근데 당장 내가 거주가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 보시면 좋고요. 과거에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취득을 했는데 네.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 네. 자, 그런 경우에 내가 아직 2년 거주 못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만들면 2년 거주도 안 하고 네.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거 진짜 괜찮은 건데 잘 보세요. 조금 어려워요. 네. 자, 상생임대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상생이잖아, 상생.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 돼. 그럼 내가 누구냐면 내가 임대인이고 상대방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이게 네. 둘 다 줘야 됩니다. 자, 왜 둘 다 좋냐? 상생임대주택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집을 사요. 네. 그리고 그 집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또 이제 맺지 않겠습니까? 네. 기존 임차인이든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든. 네. 자, 그러면 내가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다음에 네. 그걸 직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직전 계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은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계약은 제외예요. 이게 좀 처음 보시면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이게 혹시 어떤 건지 이해되세요? 이런 거지. 자, 내가 신혼집을 만약에 PD님이 결혼해서 집을 사러 가요. 부동산을 가요. 그럼 부동산에서 물건이 2가지가 있어요. 네. 뭐 정상 물건이란 말도 있고요. 네. 새낀 물건이란 말이 있어요. 아, 새낀 물건. 네. 정상 물건은 집주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랑 일정 맞추면은 그분이 나가면서 내가 들어가면 돼요. 네. 새낀 물건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24년 8월인데 네. 뭐 10월까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그 임차인 그럼 보장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가 이걸 매수하면서 그럼 저는 10월 달에 이분이 계시고 저는 10월 달에 제가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승계받은 계약은 새낀 물건이에요. 네. 자, 그럼 24년 10월 달까지 만기가 된다. 그런 경우에는 직전 임대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24년 10월 달에 매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게 직전이고요. 네. 그 직전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5% 이내로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올려야 돼요. 네. 자, 어렵죠?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24년 7월 달에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새끼 물건이에요. 네. 다행히 기존에 있었던 임대차 계약이 24년 8월에 만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새로 주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실거주 안 하고. 네.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을 24년 8월에 다시 맺어야 되죠. 네. 기존 임차인이든 아니면 새로 오신 임차인이든. 네. 자, 이때 24년 8월에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직전 임대차예요. 네. 이 직전 임대차가 왜 중요하냐면 반드시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어야 돼요. 반드시. 새끼 물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전 상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낀 물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취득하고 나서 그 이후에 뭔가 내가 새롭게 임대차를 맺어야 돼요. 그게 직전 임대차예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예요. 네. 우리가 몸풀기. 자, 그러면 이게 24년 8월이 직전 임대차잖아요. 네. 보통 2년 하잖아요. 네. 그 직전 임대차가 2년 지나서 26년 8월에 다시 또 이제 만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때 5% 이내로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임대료를 증액을 하면 얘를 상생 임대차라고 하는 겁니다. 5% 이내로. 자,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5% 올리라는 거 아니에요. 시세라는 게 있는데 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임대인 중에서. 네.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올려야 돼요. 네. 그럼 이게 상생 임대차가 되고요. 상생 임대차가 26년 8월이니까 28년 8월쯤에 이제 2년 끝나겠죠. 네. 28년 8월까지 완벽히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매각을 하셔야 돼요. 중간에 팔면 안 돼요. 그래서 28년 8월까지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하면 내가 비록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어서 2년 거주 요건이 붙지만 네. 이때는 거주 안 해도 비과세가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상생이냐면 요 5%하고요. 네. 계약갱신 청구권하고는 별개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지금 청구권도 5%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임차인 입장에서 28년 8월에 끝났죠? 네. 근데 내가 이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썼어요. 물론 같이 써도 되긴 하지만 네. 자,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28년 8월에 또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5% 두 번 하는 거죠. 네. 내가 6년 동안은 좀 편하게 사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상생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네. 지금 최근에 전세 임대차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거 무조건 연장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개정 이후 전월세 시장 안정 지원. 이거는 네. 또 재밌는 게 뭐예요? 소득 0이라 돼 있죠. 처음 들어봤죠. 네. 소득세법 시행령의 줄임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설령 이게 법이라고 해도 야당에서 반대하겠습니까? 국회에서? 안 하겠죠. 지금 전월세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데. 네. 그래서 이거는 나올 거라고 예상은 어느 정도 했었는데 네. 왜 이게 나와서 좋냐면 지금 내가 주택을 취득하고 또 증여를 취득해도 됩니다. 네.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상생 임대차 계약을 26년 말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네. 26년 8월이잖아 이 케이스가 지금. 네. 이게 연장이 안 되면 이거 상생을 못 해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득하거나 혹시 내가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두 채가 있어요. 부모님인데. 네. 근데 한 채를 자녀한테 증여해 버려요. 그러면 증여한 집을 증여세하고 취득세 내야 되죠. 네. 그걸 내고 곧바로 내가 전세를 논다. 그러면 내가 거주 안 해도 비과세 돼버립니다. 자녀 입장에서. 그래서 이건 증여하고 결합시키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과세라는 거가 네. 실거주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가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네. 내가 만약에 취득 당시 네. 비조정이다. 네. 그러면 해당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워낙 조정 대상 지역 중심으로 많이 오르고 있고 네.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거는 잘 활용하셔야 되고 네. 특히 과거에 뭐 2020년, 21년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네. 그때 사놓고 거주 못 하셔가지고 야 나는 비과세 포기해야겠다. 뭐 보증금 내주기도 힘들고 그러신 분들은 요 방법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훨씬 더 많이 혜택을 보실 거다. 혜택 보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취지가 좋은 세법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바뀌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 개정세법 좀 양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왜 별표를 쳤는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위에 세 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봤고요. 밑에는 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떨어지고 간단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했고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제가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에 더 우리 PD님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7월에 나왔던 개정세법에 대해서 오늘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 상생임대주택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별도 영상으로 제가 네.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 상생임대주택은 어려운 게 뭐냐면 임대인하고 임차인, 뭐 매도자, 매수자 이게 계약관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별별 케이스가 다 나옵니다. 그런 영상들을 저희가 상세하게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